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크게 봐서는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승리했던 그 연대 그때 같은 경우도 20대들이라든지 네. 또 우리가 충청이라든지 이런 연대가 사실 그때 대선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었지 않습니까? 지방선거는 그게 더 확장이 됐고요. 근데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딱 이후에도 보면 실제 이제 그 연대가 깨져 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. 이 지지층들이. 그러니까 이번에 충청 표심 보시면 알겠지만 충청 표심이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 그나마 충청에 좀 올라온다. 우리가 저 이 마지막에 앉아 우리 지호님도 그때 해서 이 세종시 이제 국회 본원을 옮기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돼서 너무 늦게 이제 그게 가는 바람에 실제 충청 민심이 전체에 확산되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충청 민심을 우리가 못 얻으니까 이게 완전 히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이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제 그때 부친께서 이제 충청 출신이었고 한동훈 위원장도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충청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단지 어떤 공천 예를 들어서 뭐 이 선거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충청에 다가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. 네, 저도 뭐 동의를 하고요. 사실 그 국회를 통으로 세종으로 이전하자 사실 그 작년 말부터 우리 네. 현장님하고 아시잖아요. 네.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제안을 하고 했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고 네.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좀 선거 얼마 안 남고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니까 저 사람들 뭐 에이, 그냥 뭐 안 하겠지 뭐 이런 거. 막 좀 위기에 몰리니까 뭐 저거라도 던져보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 진정성 면에서 네. 평가를 못 받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요. 진정성은 있는 사람이에요. 네네. 그러니까 한번 뱉은 얘기 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나몰라라 하고 그럴 거는 아닌데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집권 세력의 아까 그 어드밴티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. 예, 이게 재정을 동원할 수가 있다.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예, 이 기획력 있잖아요. 네. 뭔가 이게 선거라고는 어마어마한 정치 이벤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뭐를 임할 것인지 이 전략 기획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네. 야당은 돈이 없잖아요. 자원이. 그렇죠. 인적 물적 자원이 집권 세력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지 않습니까? 그게 우위에 있어야 돼요. 네. 근데 저는 보니까 요번에 이 엄청난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총선을 치르면서 제대로 된 선거 전략 계획이 있었던가 그러니까요. 하는 그 의문이랄까 그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가지는 조금의 어떤 이 문제의식이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혼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어떤 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뒤늦게 좀 그거를 깨닫더라고요. 그래서 뭐 뒤늦게 했는데 사실 그게 뭐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 하면서 이 전략팀을 딱 구성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고 메시지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 노력들이 이제 사실 좀 문제가 됐었고 특히 이제 아마 공천 과정이 보면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너무 무리 없이 공천하는 거 이게 또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 저 사람들 좀 잘라야 되는데 하면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 좀 이 새로운 어떤 사람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고 특히 저는 이제 이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확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를 좀 일으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예,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그 공천도요 기획입니다. 네. 어떤 컨셉으로 뭘 할 것인가. 그러니까 과거에 YS 때 그 광화문 팀이라고 있었잖아요. 있었죠. 그걸 이제 YS의 차남인 김현철 소장이 이걸 이끌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좀 되기도 했죠. 그때는 보면 그런 전략 기획을 아주 잘했어요. 네네. 전략 기획을 하면서 또 그 각 지역별로 그 심층 조사도 다 하고 네.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인물이 어떤 상인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풀 내에서 이런 컨셉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략 공천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컨셉이었단 말이에요. 네네. 예. 그렇습니다.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됐고 특히 저는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 특히 우리가 이제 이종섭 저 대사 문제라든지 또
또 황상무 수석 문제라는 사실 저희가 뭐 방송 이야기 안 했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미 여론에 확 장악을 한 다음에 뒤늦게 풀어버리니까 아무런 또 효과가 없어버려요.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어떤 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정보의 어떤 이 여당 내부의 정보의 소통과 이런 서로 간의 어떤 대화 채널이 제가 이번에 딱 경험을 해보니까요. 야, 이래 갖고 무슨 정치를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소통적.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정수석실이 이게 없앤 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요,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일단 정보가 있는 게 큰 힘이에요. 여당이 야당과 다른 게 뭐겠습니까?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 국정원 정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네. 그게 이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. 전국에 경찰이 몇만 명입니까?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? 그런 경찰들이 수집하는 어떤 이 밑바닥의 정서, 이 밑바닥의 어떤 정보가 있고요. 그다음 국정원도 나름대로 정보 수집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빨리빨리 소화를 하고 알면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게 검찰과 이것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는데 문제는 폐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능 자체도 없애버리니까 이 대통령실이 제일 늦게 알아요. 이 그러니까요. 움직임을.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려면 반응의 속도가 제일 빨라야 되는 거예요. 네. 반응이 빠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, 신속한 정보 취득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정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 민정수석실이 그냥 뭐 검찰, 경찰, 국세청, 뭐 국정원 이런 사정기관들을 움직이는 네. 이런 사정 기능을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으로 봤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건데 원래 민정수석실은 뭐냐? 이 박정희 청와대 당시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원래 취지는 뭐냐? 이 민자는 백성 민자고요. 네. 정자는 정치할 때 정자가 아니에요. 그렇죠. 사정할 때 정자입니다.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곳이에요. 맞습니다. 바로 민심을 청취, 저작거리의 민심이 뭔지, 사람들이 지금 뭘로 고민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민정이란 말은요, 그 사서상경 중에 그 대학이라고 있잖아요. 대학. 여기 보면 이 군왕이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. 변인재. 이 변은 변별한다 할 때 예,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인재를 잘 변별하고 네. 찰민정.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정을 잘 관찰하라. 인재를 잘 변별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잘 관찰하는 게 군왕이 갖춰야 될 핵심 덕목이다. 이게 대학에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바로 그래서 초대 민정수석이요.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. 예.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정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 안 하겠다. 이건 좋아요. 그러나 백성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이 민정은 반드시 요번 그 인적 개편하면서 말이죠. 네. 이거는 제대로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, 제2부속실 문제, 그다음 민정수석실 부활 문제. 이 민정수석실이 뭐 야당에서 뭐 혹시 뭐 검찰 경찰 통제는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진짜 국민의 여론, 국민의 생각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쓸 수 있는 저는 그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이 총리가 이제 이번에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이 총리 같은 경우도 야당과 충분히 또 뭐 야당 거 출신 인사도 괜찮고 야당과 어떤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한 즉 대통령이 직접 하기는 힘드니까 그렇죠. 총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과 어떤 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선 사실은 이 총리를 임명하는 게 그럼 민주당도 뭐 반대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 걸 통해서 야당과도 어떤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야당에서 필요하다면 야당 인사 중에서도 뭐 저 장관들 추천받아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. 적극적으로 야당도 어떤 국정에 비판만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지는 걸로
끌어들이면 음.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뭐 야당이 그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네.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의한다 그러면 사실은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럼요. 그래서 이제는 의석수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사실 이 집권 세력이지만 그래서 그런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빨리 반응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여론의 지지를 얻고 또 그 야당과도 그렇게 좀 협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진지한 시도를 하고 그래서 그 여론의 동력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네.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고 뭐하고 그러면요. 또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. 봅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명분을 예를 들어서 뭐 야당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야당한테 돌아가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 추천해라 총리 같이 해보자라고 하고 뭐 장관할 사람이 추천해주라 네. 라는 거 이야기를 하면 야당이 하겠습니까? 뭐 또 하면 또 들어주는 거고 그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.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이제 야권과 어떤 소통하는 채널이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총선 이후에 좀 달라졌네 라는 느낌들을 가져가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요 지금은 대통령은 국회 의석을 보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서 맞습니다. 정치를 움직여 나가야지만이 그게 힘이 되고 그러면 이 300석 뭐 저쪽이 190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그럼요. 국민을 예를 들어 지지가 없으면 그거 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잘한다. 그 대통령 이건 방해 맞다. 그 대통령 우리 마음 알아준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큰 힘이 되죠.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과 직접 얼마나 소통하고 국민들의 어떤 아픔을 느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108석이지만요. 지금 뭐 민주당 사람들 중에 제가 저 양문석 2번이나 고발했는데요. 네. 무조건 배지 떨어집니다. 네. 그 허위사실 공표를 2가지나 했어요. 다른 사람 많아요. 그리고 뭐 그 사기 대출, 그 사기죄, 네.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2회. 하나는 선관위가 고발하고 하나는 그 저희 당에서 고발했는데 네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회가 이번 22대 국회가 될 거다. 아니 돈봉투 사건 그 300만 원씩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 사람들 또 많아요. 하여가 그래서 108석으로 시작됐지만 저는 120석까지도 갈 수가 있다. 네네. 그렇게 가려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국민과 더 친절하게 소통하고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다시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도 보다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국정 운영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되면요. 108석에서 시작된 거지만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율로 네. 120석까지 돌파시킬 수가 있다는 바로 겁니다. 그겁니다. 네. 지금 지호님이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요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데 그 국민의 대표 국회가 지금 보십시오. 저 민주당과 조국당은 아마 국민들 이제 금방 또 이제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. 내가 저런 놈들을 뽑았던가? 라고 후회할 일이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불량 당선된 너무나 많아요. 그럼요. 그러면 사고 칩니다. 네.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할 텐데 문제는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들을 딱 잡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들이 내가 어머니 잘못했네.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게 되면 저는 충분히 국정 운영에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국회가 함부로 하겠습니까?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빌려서 이 정당 이름은 아니고 국민의 힘을 빌려서 사실상 야당을 제압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친해져야 된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대통령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친근한 이후 아저씨처럼 그렇게 이미지 변환을 하고 대통령이 좀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 이제 좀 아니구나라는 네.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쇄신을 실제로 저는 해둘 필요가 있다. 네.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. 자꾸 이 정치를 하다 보면요. 자꾸 작은데 정치 싸움에 매몰되는데 좀 네. 크게 보면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과 어떤 직접 소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저는 의외의 해법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요. 사실 뭐 저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또 정치인들 또 뭐 대통령 위정자들을 평가를 하지만요.
결국 대통령을 평가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입니까? 국민들의 평가예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임기가 3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? 노무현 대통령도요. 그 집권 시에는 임기 중에는 임기 후반부는 굉장히 불행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뭐 열린우리당하고도 그냥 뭐 대연정 당청 하다가 뭐 갈등이 갈등 있어갖고 결국 뭐 이제 탈당까지 하면서 뭐 굉장히 그 불행한 그 집권 후반기를 지냈지만 끝나고 나서 재평가가 받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 재평가의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?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꼭 그 집권 뭐 끝나고 나서 재평가 받는 것보다도 남은 3년 동안 지금부터 하나 둘씩 아까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맞다니까요. 저는요 우리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 큰 방향이 있잖아요. 국민의 3분의 2는 거기 동의한다고 봐요. 네. 근데 3분의 2는 동의하는데 그걸 해 나가는 스타일 있잖아요. 방법론. 근데 큰 물줄기, 큰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말이에요.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뭐 40% 50%까지 가면 저는 뭐 3년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개혁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그걸 압박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면 오히려 야당이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그렇죠.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어떤 업적을 남겼구나라는 평가를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실 야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.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싸움해서 야당에게 뭐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.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는 더 강한 것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. 저는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